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많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에 와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청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통을 통해서 시청해주고 계시는 서울 청년 그리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회하게 된 서울시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위한 재정 토론회는 사실은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용석 의원님의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토대로 해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하나의 조례입니다.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는 자치 입법권을 뛰어넘는 그런 조례로서 정부에서 청년 기본법을 만드는 데 근간이 된 조례입니다. 이에 대한 움직임으로 청년 참여 활성화 조례를 만들려고 저와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청년청 그리고 입법에 있어서 의회 입법팀 등 다양한 팀이 모여서 수개월간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조례입니다. 사실 서울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참여를 위해서 행정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청년위원회 등 구성을 하고 서울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15% 이상의 청년들을 의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의 요구와 청년들의 참여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회는 그리고 각 청년들의 집단은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더 나은 서울을 만들고 조금 더 나은 서울을 만들면 그 서울이 전국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퍼져서 각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뻗어나가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든든한 법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위원님들과 그리고 청년분들 그리고 시청해주고 계시는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축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무청중 토론회임을 감안하여 서면 축사로 대체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좌석 세팅과 토론회 준비를 위해 5분 내에 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의원 김용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이제 차폐막을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 마치 저희들이 콜센터 직원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시 의회에 새로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는 지원 조례를 서울시 의회 청년 의원인 이동현 의원이 주도적으로 조례 발의를 하고 계십니다. 참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8월 5일 날 어제 그제였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리시면서 청년 기본법이 이제 시행됩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시고 맨 끝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기본법보다 먼저 청년 기본 조례들을 만들어서 그 성과들이 이렇게 법으로 제정이 되고 또 시행까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4년이었죠. 예. 여기 계신 다 청장님과 우리 다 청년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청년 관련 예산을 다 모아봤더니 서울시 예산 중에 대략 한 3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2020년 아까 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한 5천억 원 정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예산 규모로 보면 한 6년 사이에 많이 늘었죠. 그거는 서울시의 노력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조례를 주도적으로 만든 청년 당사자들과 청년 당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 청년 기본 조례에 그게 이제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위한 뼈대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좀 더 이제 살을 붙이고 내용을 만드는 문제는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당사자 발표를 먼저 들으면 되는 거죠? 네, 당사자 발표 두 분 듣겠습니다. 청년 거버넌스 참여 당사자 김수연 씨와 오영렬 씨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더 좋은 시민 혹은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때부터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 놀자리 본과에서 저의 서울 청정내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서울 청년의회에서 청년 공간과 관련해 정책 제안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청년 공간의 정보 전달 그리고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 프로그램의 진입 장벽 낮추기를 제안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청년 공간을 모르거나 안 가본 친구들이 없는 것을 보면 서울 청정내에 참여하길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고민은 취업이 우선이야 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서울 청정내 활동으로 청년을 더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무중력지대라는 청년 공간에서 청년들이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장소 혹은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과거 문화예술인을 꿈꾸기도 했고 올해는 문화예술을 공부하고자 문화예술본과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문화예술본과에서 청년 예술인들의 욕구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실험과 20대 초중반 예술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의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제가 과거에 문화예술인이 되기를 주저했던 것도 청년 예술인으로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기회로 청년 자율예산제라는 제도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바꿔나갈 수 있어 저의 과거 꿈이었던 축제 기획자라는 꿈도 다시 돌아보고 청정넷에 대한 참여 의지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활동 범위는 서울이지만 사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갖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의 변화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청년정책위원회도 참여를 하게 되었고 화성시의 청년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며 변화를 꿈꿉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청년들이 들어갈 틈이 더 넓어지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의 설치로 화성시에도 청년기본조례가 설치되었듯이 서울에서의 시작이 전국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합니다. 청년의 참여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에 청정내에서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청정내 활동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한 약소의 자전거 대표 오영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OECD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이제 가입돼 있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2030 세대 사고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 제 주변 또래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런 문제점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알지 못했고 저 역시도 그냥 이렇게 심각하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실 저희 옆 사무실에 우연히 청정넷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우연찮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발언하고 이렇게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단체여가지고 당시에 되게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던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청정넷에서 자전거 분과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지 전문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발제를 해야 되고 정책을 어떻게 반영시켜진지에서 아예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정넷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 보다 제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던 발판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 결과 제가 2016년도 8월달에 시의회에서 그 자전거 복장을 입고 시의회 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되게 유두리 있게 잘 했었었고요. 이제 그 결과가 있어서
제가 그 결과로 서울시에서 제가 이제 좀 자리를 어떻게 초청을 받게 돼서 주기적으로 시랑 소통을 할 수 있었던 발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저희가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정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좀 요구됐으면 좋겠냐, 필요하면 좋겠냐라는 부분을 많이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청년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언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도에 정책과 자문위원까지 위촉이 돼서 보다 더 많은 활동을 됐고, 그 결과 저희가 시에서 자전거 정책을 수립하고 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활동을 바탕으로 현재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역구청, 그리고 나아가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까지도 저희가 자전거 정책 관련해서 많은 발언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럽이나 해외 쪽에서도 어떤 약간 한국 지사 같은 느낌으로 사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막연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한 청년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우연한 계기로 청정넷을 알게 돼서 보다 제가 이제 발언할 수 있는 창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정넷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어떤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년 당사자들의 생생한 사례 발표를 통해서 우리 김수연, 오영렬 청년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얼마만큼 청년 그 참여가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한 분당 15분씩 기조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청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그간에 활동을 해오셨던 청년분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건 그간 진행해왔던 이 어떤 일들이 이제 어떤 법령을 통해서 제도화되는 시점에까지 온 것 같아요. 이런 시도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구성과 특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이 시점에라도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려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제 그 발제 내용으로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두 가지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2013년부터 있었던 청년 참여 기구, 그러니까 지금은 기구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사업이었던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이 8년간 진행되어 오면서 일부 부분들은 변경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참여의 자격이라든지 그리고 운영되는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골조가 되어 왔던 것 같고, 그것을 이제는 어떤 기구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치정부, 서울시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하면서 되게 고무적인 시도를 하나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년자율예산이라고 하는 시도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청년참여기구가 보통 시도해왔던 것은 초창기에는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였다면 좀 더 넘어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가, 좀 더 넘어서는 같이 정책을 논의해서 그 정책을 같이 발표해왔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넘어서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직접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권한을 주진 못했지만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500억에 한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40조라고 하는 예산 중에 500억에 한해서는 이 참여기구에서 정하는 바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면 그 참여기구에 참여했던 그 참여자들의 의견을 서울시 행정부서와 협업 혹은 아니면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협상력은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작년에 부산에서 시행했었지만 사실은 청년에게 주거비로 직접 현금을 지원한다는 건 되게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참여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그 예산안에서 편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1년 만에 그것이 집행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올해 집행하면서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집행하겠다고 그 사업
각 부서가 본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되려 먼저 말해주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제도는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 기조로서 이것을 뒷받침해왔지만 사실 법령적 근거가 탄탄하지 못했었어요. 물론 청년기본조례라고 하는 조례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서울 청년정책위원회라고 하는 법령상의 어떤 위원회랑은 달리 사실은 근거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청년자율예산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제도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례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 현행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해서 뭐 창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혹은 아니면 일자리에 대한 조례가 있었다면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주거와 관련된 조례 그리고 공간이나 창업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들이 만들어져 왔고요. 지금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나누고 있는 것은 청년정책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혹은 아니면 시정 전반에 어떻게 청년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치 지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이 청년참여기구라고 불리는 어쩌면 좀 낯선 이것이 왜 제도화돼야 되는가에 대한 배경을 저는 두 가지 정도로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제 청년들이 이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다소 부족하다. 라고 하는 건 그냥 경험적으로는 다들 알고 계신데 이것을 실증적으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전 그걸 가져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지는 못했고 제가 한 두 가지 사례로 실제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시정에 그리고 다양한 어떤 정부 조직에 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서울시가 청년 15% 위원제라고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실제로 서울시의 2030 세대의 비율은 한 3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2018년 기준인데요.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서울시가 위촉한 위원들은 4,200명인데 그 중에서 20대와 30대가 위촉된 비율은 5.1%에 달해요. 그러니까 4,200명 중에 원래 30%라고 하면 1,300명 정도가 이 나이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실제로는 200명에 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인데,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라면 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앞으로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자기는 20대에는 의견을 못 내고 30대는 의견을 못 내고 40대나 50대가 돼야만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좀 구체적인 예로는 시민참여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부를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여기에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좀 전문성이 다소 높은 시민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있고, 시민참여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시민참여 옴부즈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도의 자격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에게서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3. 회계,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죠. 30대 중반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구성해서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감사받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시민은 20, 30대는 아닌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하에 저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역에도 여러 가지 참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장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구청장님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라고 할 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동마다 있는 직능단체입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가 직능단체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직능단체를 모아서 동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들어서 구청장까지 넘어가고 그것이 구정에 반영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 예시로서 서대문구 연희동 직능단체를 보여드리면 그 다음표 2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주민자치회, 통장단 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분여회 등등등 이렇게 해서 연희동 교회 모임까지 이렇게 되고, 제가 색칠로 해놓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능단체의 구성입니다. 주민자치회, 통장단 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분여회, 그리고 자율방재단,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은 거의 공통으로 있고 몇 가지가 조금씩 변주가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자체 차원에서 이 가장 기초가 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구성이 이러하다고 했을 때 여기에 청년들이 과연 접근하기가 좋을까? 예를 들면 지금 새마을 지도자회랑 분여회,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원회랑 자유총연맹 등은 1970년대에 만들어졌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만들어진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한 90년도 초에 이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단체들은 사실 농촌 계몽, 사회 계몽, 자유주의 수요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활동을 한 단체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의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청년이 어떤 자기의 관심사를 이 공간에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가 쉽진 않겠다. 물론 여기에서 스스로 젊은 친구들은 안 받겠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겠지만 실제로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다 싶고, 또 다르게는 주민자치회, 통장단 협의회 등을 보면 이 단체의 구성 자체가 결혼이나 3, 4인 가구, 그리고 자가점유 가구 중심으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꼭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실례로 이런 것이죠. 결혼을 하지 않은 어떤 여성이 이 단체에 들어가면 보통 듣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자리를 꼭 마련해 줄게. 그래서 계속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가 어떤 비정상인 상태로 계속 놓여지고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여기에 가고 싶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1인 가구로 사는 것, 그리고 집을 사지 않는 것 등이 다 어떤 조직 문화에서 약간 소외된다라고 느껴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자격이 안 돼서 젊은 시민은 그 젊은 상태 그 자체로 참여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아니면 자신의 관심사를 그대로 구현해 줄 공간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라고 했을 때 이 어떤 통로가 특정 연령대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 이것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는 조치를 우리는 어떻게 해갈 건가가 우리의 과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제 중에 청년 참여 기구라고 하는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불렸던 것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구 운영의 방식과 관련한 건데요. 그 사실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3년도에도 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14년도에 막 만들어질 때도 거기에도 청년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청년들은 그 소위 청년들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몇몇 사람들이 사실상 그 자격을 인정받아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구성 방식은 그것과는 좀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경력이 있어서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원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예산의 그 한계상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받거나 아니면 소정의 어떤 면접 비슷한 것들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자격이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까 14년에 말한 대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청년 참여단으로 들어갔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데는 관여할 수 없었어요. 근데 청년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초창기에 이제 2012년도 13년도에 청년 암행어사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되었는데 그 청년 암행어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을 거의 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걸 담당하시는 행정부와 협업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갈 건가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 변화는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점이냐면 한국 사회는 정책을 수립하는 자로서 이해 당사자, 정책 이해 당사자는 중립적이지 않고 일방적인 의견을 내니까 배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었어요. 그래서 보통 정책을 만드는 자는 누구였냐면 그 정책을 오랫동안 그리고 중립적으로 봐왔던 행정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학계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혹은 아니면 그걸 대변한다고 하는 정치인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정책 당사자는 너무 편향된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들어야 돼. 혹은 아니면 한두 명 정도의 의견을 들으면 될 정도로 구조상 정책 결정 과정, 정책 수기 과정에서 배제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지위를 완전히 바꿔 놓은 거예요. 아니 정책을 만드는 것은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먼저 시작해봐도 괜찮아.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그 자전거 정책을 먼저 시작해봐도 괜찮아 라고 바꿔냈던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저는 한국 사회에 되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 정책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청년 당사자가 없는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건 거의 상상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너무 청년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 정책이 다소 정합하지도 못하고 너무 어떤 당사자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라고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다른 면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당사자 역시도 계속해서 배제되어 왔던 것을 피해 구제를 하려고 하면 그 피해를 받은 그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도 그런 것이죠. 그전에만 해도 피해를 당한 사람의 유가족들을 매번 배제해오고 그냥 보호한다는 형식 아래 어떤 나머지 의사결정에서 배제해왔던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바꿔내는 거랑도 저는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서 약간은 무겁게 이야기했지만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면 근데 이것이 제도화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이 제도화되게 되면 청년 담당 부서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다른 부서와도 훨씬 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좀 더 장기적인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치 청년 기본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는구나라고 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민들의 보편적 참여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 무언가 되게 필요한 일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도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한 겁니다. 너무 길지 않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3개장 18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청년 기본조례를 근거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율예산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3조의 정의를 보면 청년 참여 기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이런 건데요.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이 되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청년 참여 기구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시행규칙으로 마지막에 나머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치구
그러니까 자치구청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를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청년참여 활성화의 내용 중에 자치구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을 넣어두어서 그것을 좀 공식화하려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참여기구가 운영되면서 좀 참여기구 운영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참여기구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발적 동기로 참여한다 손 치더라도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상해야 될까라는 논의인데요. 그걸 경제적으로 보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수반하게 되고, 그 예산에 따라서 되려 참여의 기회나 회의의 횟수나 이런 것들 제약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이 조례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이것을 결정할 건가? 예를 들면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면 인원이라든지 그 회의 횟수 등은 훨씬 더 자유로울 테고, 근데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참여 경제적 동기는 좀 더 강화가 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제약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차혜영 부과장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지웅님께서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나 조례적 차원으로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저는 정말 참여기구에서 활동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2013년에 이 문구를 보고 그냥 가입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근데 왜 그때 그랬었냐면, 제가 그때 청소년 기관에서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들은 되게 많은데 대학교를 딱 진입하자마자 사실상 청소년의 나이긴 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되게 수많은 청년들이 뭐 청년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자로 활동하는데 그 청년들을 위한 제도 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지라고 해서 이제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사실은 또래 청년들과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년까지 보시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동료를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동료들을 만나서 어떻게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걸 그리고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그런 식의 문구들로 청년들을 모집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민을 혼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청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민원인 한 명 개인에게 불과하지만, 청년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만남으로써 그것을 정말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해결안까지 낼 수 있게 됐던 거죠. 사실 그러면서 저는 청정넷에서 엄청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이와 함께 사실상 청년이 되면 학교를 진학하지 않거나 혹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혹은 직장에 아직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소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면서 그 문제들을 이야기할 공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그냥 연령의 어떤 구분만 있을 뿐이지, 어떤 문제들을 자기가 감각하고 있으면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소속감, 내가 청년 시민으로서 서울시에서의 어떤 소속감을 느끼냐라고 했을 때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참여기구를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동료들을 만날 수 있고, 정말 내 일상에 좀 변화가 있구나, 변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기대 같은 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청정년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가 개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그리고 서울시라고 하는 곳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걸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거를 배울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놓치고 있었던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좋았던 지점은 어떤 문제를 이미 명명해 놓지 않았던 거예요. 땡땡이라고 하는 공간들, 빈틈을 좀 내어놓아서 여기서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야기되고 있는 뭐 기후변화라던가 혹은 젠더 이슈라던가 하는 것들을 이미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근데 방금 지웅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사실상은 처음에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정도까지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어떤 시간 정도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이야기 나가는 시간들이 좀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년까지 이 분과 구성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들을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청년 시민들이 이야기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건 지금 행정부서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상 청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년들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이 삶을 복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정책들을 막 제안하고, 이제 그것이 됐던 거는 2014년 12월에 앞에 이야기를 계속 해주신 것처럼 청년 기본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부서가 이미 만들어졌고 2015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서,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거 담당하는 부서가 정확히 놓여져 있고,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들로 그 법적인 근거가 됐기 때문에 청년들이 진짜 그냥 이야기 하나, 아까 사업의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도적으로 이것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 같은 것들이 이것들로 좀 만들어졌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20 서울청년 보장 플랜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서울 청년들이 어떻게 보장할지, 생활 안정적으로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지 서울시가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 사실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참여자로 시작했고, 그 다음엔 제가 청년 1인 가구여서 1인 가구에 대한 이슈들을 이야기하는 제안자로도 했고, 2018년 돼서 운영위원장까지 이제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통해서 제가 그냥 동료들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당사자를 넘어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참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지, 더 많은 청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행정적 용어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자치정보라고 하는 청년들이 직접 어떻게 자치까지 하게 될 거냐,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자치를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의 분과를 보면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청년의 자립, 그게 이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년들이 어떤 자립 기반을 서울시에서 만들 수 있을까, 청년의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보장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청년 공전이라는 섹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기후, 환경 같은 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들을 구성해서 이야기를 해나갔습니다. 근데 2018년에 저희가 서울청년의회라고 해서 2015년부터 이제 의회라는 구조 안에서 정책들을 제안했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청년들을 청년과 공존하고 그리고 청년의 자립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대가 균형적인 그리고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시정이 돼야 된다. 거기서 청년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서울청년의회를 통해서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청년들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청년자치정부를 같이 열어보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자치정부는 청년청이라고 하는, 아까도 단독 부서였지만 이것을 청이라고 하는 더 많은 행정을 할 수 있는 부서들로서 더 성격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도 1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2019년, 20년 계속. 그래서 이런 참여 기구로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자치정부의 5대 과제로는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의 구성과 자유예산제 도입을 하는 것, 그리고 15% 청년위원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청년인지예산제, 세대균형 같은 걸 했는데요. 사실 제가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제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의 활동들을, 이슈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성평등위원회까지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저 혼자만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성 1인 가구 이슈들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2019년 이후에는 저희가 15% 위원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성평등위원회에서 저 말고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었고, 사실 저는 임기가 끝났지만 지금도 계속 더 많은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청년들이 계속 진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야기했었던 목표들은 청년청이 7개 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무언가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공간이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지금은 이 여러 가지의 가치 같은 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삶, 불평등 해소, 사회의 신뢰 회복, 다양성의 보장, 가능성의 발견, 협력의 과정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이런 다양한 분과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과를 계속 구성함에 있어서 자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 청년과 공존을 해야 된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서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행정의 문법으로 읽히지 않는, 청년들이 그냥 문제로 감각했던 것들을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행정의 언어들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1,000명의 시민들이 시민 참여를 하기 위해선 이 참여를 운영 지원하는 운영 지원단이 사실 청년청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실국과의 협조, 다른 타 실국에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들이 사실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많은 세대 균형적인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실국을 넘나드는 정책을 제안하는데 그것을 협조하고 뭔가 조정해 나가는 것들을 운영지원단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적으로 더 많은 제안과 그것을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300억 정도가 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복지정책시, 기후환경본부, 여성가족정책시, 도시교통실 하는 굉장히 다양한 부서, 청년청이 굉장히 다양한 부서들과 협력적으로 하면서 또 그 부서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본 사업들로 추진을 해가는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행정의 언어로 가져가지 못하는 걸 또 청년청이라고 하는 행정부서에서 이 행정부서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예산제를 통해서 이 청년 자리 공존을 넘어서 계속 이런 미래 대응적인 세대 균형적인 정책들을 제안해 나가는 것들이 있고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냥 정책을 제안했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까지 같이 가졌기 때문에 실국과 협조적으로 더 많은 정책들이 수반될 수 있게 서울시에 수반될 수 있는 역할로 이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청년을 위한 정책뿐만이 아니라 정말 서울시를 변화시키는 정책들을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안착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자치구 청년 참여 기반 조성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걸 청년 자율예산제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생활권 단위의 자치구 특성을 좀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내 청년들이 내 생활권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지까지도 지금 여기서 함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것들을 정책 제안하는 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참여기구가 있어야, 그리고 조례가 있어야 이 사업들을 같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6개 구에서 지금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했었는데요. 이 사업들을 작년에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서울시가 25개구인데 중구랑 종로구는 청년의 인구가 정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외한 23개구는 기본조례와 지금 청년 참여 기구 같은 것들이 운영돼서 실질적으로 자치구 차원으로도 자기 청년들이 자기가 문제라고 느끼는 것들, 자치구에서 생활권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고, 서울시에서 이 자율예산제를 통해서 예산 같은 것들이 구와 함께 협의 조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권에서 또 이것들을 잘 진입될 수 있는지, 청년 자율예산제를 통해서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치구에서의 속도가 굉장히 다 다르고, 방금 수연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화성에도 생기고 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참여기구들이 생기고 있고 청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협력관 제도를 둔다던가 아니면 교육 같은 거를 제공해서 청년들이 정책을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성장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협력관을 지원해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의 언어로 가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 그리고 미래 대응, 그리고 세대 균형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서울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 저는 정말 경험해보고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조례가 정말 제도화되는 것을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제가 2019년부터 계속 저는 이제 서울시 마포구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서울시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게 속도를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자치구에서는 그리고 제 생활권 어떤 동네가 바뀐다는 건 제 생활권이 바뀌는 거라서 엄청 빠르게 제가 체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생활권에서부터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포구의 16개 동 중에서 연남동이라는 곳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어떻게 참여를 하죠? 근데 제가 그냥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곳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간사 활동을 합니까? 어떻게 간사가 되셨어요? 제가 절 늘 만나면 어떻게 연남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까지 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아 정말 청년들이 지역에 안 보이는구나. 그리고 문턱이 정말 이 활동을 하기에는 문턱이 높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지금 저희가 아까 어떻게 하면 뭐 회의 수당 같은 걸 줘서 청년들의 참여들을 보장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지웅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2만 원 이상 회비 같은 걸 좀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기에는 또 청년들이 진입하기 못하는 부분들의 또 장벽이 높아지기도 한 거죠.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사실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 오후 시간에 활동들을 진행하거나 주말에 활동을 진행해서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좀 보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되게 이 작은 운영의 부분에서도 청년들이 참여하기에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역사회 어디에서나 청년들 목소리가 좀 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시민사회라고 있는 이 시민사회 안에서도 사실은 청년들이 어떤 자기 의제들을 가지고 혹은 어떤 의제를 이야기하기엔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의제화되면서 이 의제의 대표로서 사실 이야기 진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작용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포구 협치회의도 있고 마포구에서도 청년 네트워크 활동들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 두 가지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참여기구의 활동이 중요하다. 이 참여기구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이 참여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포구 협치회의는 당연직 공무원 9명이랑 민간위원 21명, 그중에 18명 공개 모집을 했었는데요. 사실 마포구 청년 네트워크도 25명 공개 모집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했다는 것은 좀 참여율 문턱을 낮춘 거긴 한데요. 사실 회의 아까 운영 동일하게 보면 이 회의는 보통 낮 시간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마포구 청년 네트워크는 오후 시간에 오후 7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포구 협치회는 청년들만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행정도 같이 있고 그리고 세대가 다르신 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대가 균형적인 미래를 대응해야겠다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을 때 갈등적 구도가 발생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떤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견들을 개진하거나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용하기에는 훨씬 더 용이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면 청년들이 보고 있는 이런 시선들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들어가서 정말 문제를 행정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지 그걸 문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까지도 같이 해나갈 수 있을지를 저는 이것을 이 제도로 만들어서 기반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청년들이 더 많은 참여들을 해야 지금의 문제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저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들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치적으로 각자 생활권으로부터 어떻게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더 많은 청년들이 꼭 참여할 수 있게 이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발제자 두 분은 2013년부터 청정넷이라든가 서울시 청년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또 주도하시고 했던 분들이라서 서울시 청년 정책에 대한 생생한 역사를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더 이제 토론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지방자치 원리 중에 이제 보충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중앙정부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실행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의 생생한 살아있는 모습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마스크라든지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앙정부 뭐 일본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 지방자치 200만 세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극복해내고 있기 때문에 K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년의 정책이라는 게 세금만 내고 자기 일 바빠서 관여하기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행정에서 시혜적으로 베풀어 주는 거 이렇게 감사하게 그냥 받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도 이제 부활한 지 30년 다 되어 가고 청년 당사자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를 외치고 참여하고 주장하니까 기구도 만들어지고 예산도 10배 이상 늘어나고 내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편성돼서 집행이 돼서 구체적으로 내가 그 혜택을 보고 그런 성취감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참 소중한 게 우리가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20대 국회 때 지금 21대인데 30대 국회의원이 3명 있었어요. 달랑. 1%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유권자로 보면 30%가 넘는데도 그러니까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뭐 원피스 뭐 입은 걸로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한가한가 국회가? 왜냐하면 더 중요한 정책들이 많은데도 그게 이슈가 된다는 게 참 너무 참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정넷이라든가 서울시를 기반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단련된 육성된 청년들이 이제 사실은 국회로 가야 됩니다. 국회로 가서 적어도 30%는 한 100명 정도는 청년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제 다이나믹하고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는데 너무 좀 안타깝다. 다만 이런 개척자의 심정으로 이 길을 지난 7년 동안 개척해온 당사자들 두 분의 감사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발제자의 발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 당사자 의원입니다. 우리 이동현 의원님, 네,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나서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그래서 청정넷 분들과 청년청장님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토론자로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시고 뒤에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좀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그 고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 권한을 나누자고 하면 못 들은 척합니다. 이 점에서 가장 속상한 지점이 시작이 되고 청년 정책은 거기서 한계를 맞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개그맨이 했던 말처럼 신입사원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다 모든 회사들은 경력직을 요구합니다. 청년들에게 권한을 나누자고 하면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뿐만 정치와 행정에서는 더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선거 나가는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 참여를 몰라서 다른 아까 우리 앞에서 차영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직능단체 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가 이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하고자 한다면 길이 열려 있고 제도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항상 동아리 수준에 머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은 참신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이 행정과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도 대다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 활성화 조례를 만들자고 했던 청정넷과 우리 청년청에는 상당히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데도 있어서 다른 공무원분들 그리고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현재도 갈등도 있고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그 부분들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하나 걱정은 저는 사실 청년청이 만들어질 때 자체 청 수준에 머무는 하나의 한 개의 과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국으로 올려야 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핵심 정책이길 바랬고 청년은 곧 미래 정책이라고 저는 고민했었습니다. 앞서 우리 서울시정을 이끌었던
박원순 시장께서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청년들을 이끌었습니다. 이 4가지 과를 전 세분화 만들어서 청년 국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나아갔으면 했습니다. 앞서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 자율 예산에서 그런 점이 묻어나옵니다. 한 곳의 청년청이 다른 타 부서하고 협의하는 데는 너무 큰 시간도 들이고 너무 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갭을 줄이려면 한 개의 국이 되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국과 협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500억의 자율 예산을 했는데 약 300억 정도의 성과를 냈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겁니다. 300억이 성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500억의 자율 예산을 해주는데 왜 300억밖에 하지 못했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때 과연 청년들이 300억만 서류를 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00억이 넘는 숫자를 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합니다. 1000명이 아닌 1500명, 2000명이 참여를 합니다. 타 부서에서 이미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맞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부서가 있었으면, 그 부서에 그 사업이 있었으면 청년들은 왜 몰랐을까요? 아니면은 아는데도 지원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현재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고 그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사업이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청년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각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우리 조례의 근거로 인해서 서울시장의 올바른 목소리나 청년들이 참여하고자 했던 목소리가 온전히 담아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청년들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정부에서도 나와주셨지만 청년분들이 너무 중앙정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큰 틀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참여 활성화 조례나 우리 김영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년 기본 조례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그릴 때 과연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은 괜찮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자치구, 내가 살고 있는 광역시부터 먼저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청년들과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 청년분들께 살고 계신 곳의 구의원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는 모릅니다. 시의원은 누군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국회의원은 조금 압니다. 구청장은 누군지 모릅니다. 시장은 압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자치구에 청년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왜 조례가 제정됐는데 자치구는 제정을 안 하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청년들을 알까요? 아무런 목소리가 없는 곳에 귀 기울이기는 정말 힘듭니다. 따뜻한 줄 아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청년 당사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가장 작은 동네부터 청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조례안이 반드시 반영되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우리 서울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그리고 다양한 시도로 뻗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입법조사관 우리 성동준 입법조사관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입법 담당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동준 입법조사관이라고 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먼저 실무자로서 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73페이지 이하에서 그 조례안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년 자율 예산 제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사업상으로 운영되어 왔던 서울특별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현 조례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실무상 검토되었던 사항하고 그리고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향후에 입법 추진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심도 있는 검사와 이제 검토와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래에서 이제 언급드리는 쟁점 사항 외에도 여러 논의 사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서울 청정넷의 운영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구조를 같이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면서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조례안 구조에서는 서울 청정넷의 위원수를 5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청년이 지자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와 함께 조례안 10조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해당 연도 위촉한 날로부터 차년도 회의 개회 날까지로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입법 담당관에서 1차로 검토 제시하였던 1년의 임기 그리고 한 차례 연임 이 내용 대신에 그동안 서울 청정넷이 운영해왔던 특성과 그런 운영 방식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서울 청정넷의 위원 구성과 임기 규정을 종합했을 때 결혼이 생길 경우에 수시로 위촉하게 돼 있는데 이 수당 지급의 문제 그리고 또 위원회 500명 이하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위원 관리의 문제, 실무상 운영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청년 자율 예산 종합 계획에 따르면은 서울 청년 시민회의를 2회 이상 개최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례안의 임기 규정상 그 위원회 임기 종료일이 어느 회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명확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에서는 개회, 본회, 폐회로 구분하고 있긴 한데요. 조례안상으로 봤을 때 시민이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동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차년도 회의 개회 날에 위원 임기가 종료된 후에 차차년도 위원회 위촉일까지는 결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서울 청정넷의 안정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조례 문헌상으로는 이런 해석에 혼동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서울 청정넷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그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청년 참여 기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안정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후에 조례상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위원회 소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3조입니다. 서울 청정넷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조 1항에서는 운영위원회는 서울 청정넷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서울 청정넷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고려하면은 그 서울 청정넷의 소속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 방식과 위원장과 관련된 그런 조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주로 논의되는 쟁점 중 하나가 참여자의 대표성 문제일 것입니다. 대표성 확보를 위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조례안 제9조 제2항에서 공개적인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모집이라도 그 모집 방식에 따라서 대표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방식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례에서 어느 정도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조례에서 공개적인 모집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일단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등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공동위원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는데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청정넷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안 제9조가 서울 청정넷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요. 맥락상 이 조례안 9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선출 방식이 민주적 절차라는 표현으로 그 조문상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위원장의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조례상 호선하는 방식을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선출 방식을 조례상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법 기술적인 차원인데요. 그 조문 구분 방식에 있어서 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보통 조문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보통 30조 이상 정도 되는 경우에 장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규정 내용의 성질상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문수가 적어도 장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은 3장 18개, 18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2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관한 조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조례를 살펴보면은 한 장에 한 조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별히 조문의 수가 많지 않고 또 시민이 봤을 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 구분의 형태를 굳이 취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성동준 우리 조사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청년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청년청장님 김연경 청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그 낮 시간에도 그리고 굳은 날씨에도 같이 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표에서 이 조례를 또 발의해 주실 이동현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당사자분들이 청년 자율예산을 실제 이제 실행을 하면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예의가 있었고 그것을 1년여 정도 수기를 거친 다음에 올해 거의 또 초반부터 또 이동현 의원님하고 이 논의를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하나하나의 좀 쟁점들은 있을 수 있지만 큰 어떤 이슈가 지금 있는 또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는 앞서 두 분의 발제자처럼 저희 행정에서도 이 조례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좀 어떤 과제가 남을 것인가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 청년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당연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하나의 생물이라고 봤을 때 그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청년의 참여는 늘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희 청년 당사자들,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저희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지난 8년 동안 만들었던 이 공동의 경험은 상당히 소중하고 그리고 또 그 경험을 명문화하는 사후적 조치인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뜻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서 좌장이신 김용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8월 5일자로 청년기본법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기본법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청년 정책을 설계하고 수립하고 또 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 청년의 참여 그 자체를 그 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청년기본법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본법조차도 어찌 보면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청년들의 참여가 활발했기 때문에 기본법의 그런 운영 원리가 온전히 담길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실은 그 기본법과 기본조례에 대한 얘기를 이 참여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게 되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기본법이나 기본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청년을 하면 지금 당장 구직을 하려는 자,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 즉 미취업자, 구직자, 실업자라는 정도로만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현재 세대가 아니고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유보적이어야 하거나 혹은 청년을 지원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태만한 일로 여겨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법과 기본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 대한 인식들이 전환될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경험해 왔던, 그러니까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이러한 행정의 공백을 메꾸고 그 다음에 더욱더 정책의 효능감을 높여왔다라고 하는 지난 그런 공동의 성취를 같이 명문화하는 상당히 중요한 조치이자, 그리고 그런 과정에 참여했었던 각 주체들의 다짐이자 또 선언과도 같다라고 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울시는 그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치라고 하는 것을 시정의 운영 원리에 도입을 했고, 그 협치의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청년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정책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청년수당이라든지 희망2배 청년통장,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등 기존의 행정에서는 사실 시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정책들을 당사자들의 참여와 제안으로 시도해 올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 당사자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행정에게 무한한 정책적 상상력을 부여해 주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샘솟게 할 수 있는 원천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의 참여 그 자체는 상당히 격려되어야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책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 8년 동안 서울시 행정이 청년정책 거버넌스와 다양한 협치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결과로서의 정책도 중요하겠으나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좀 포착하고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행정안에 인입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더 적절한 이 단어를 못 찾겠습니다만, 좋은 시민이 탄생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정과 대화를 하고 시의회와 논의를 하고 또 나와 욕구나 필요가 다른 시민과의 어떤 논의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율해 보는 어떤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조금 더 나은 시민들이 탄생을 했고, 그러한 좋은 시민의 탄생은 좋은 행정, 좋은 정치, 좋은 제도의 또 중요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모두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좋은 시민의 탄생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했던 지난 1년이 넘는 시간은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를 충분히 고민하려고 했던 시간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약에 잘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몇 가지 과제가 남을 것 같은데요. 우선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 앞서 권지웅 발제자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관의 개입력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이제 좀 우려의 말씀, 당부의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는 관의 책임성은 높이되 관의 주도성에 대해서는 언제든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행정의 자기작동 원리를 충실히 고민하면서 가야지 제대로 된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행정과 시의회가 함께 공조를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동안 청년들의 참여,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상당히 유연하게 그리고 개방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명문화의 어떤 명과 암이 있듯이 제도화가 되면서 훨씬 형식성을 앞세우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지 않도록 저희 행정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동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도화가 되는 만큼 우리 청정net 멤버들 그리고 청년 시민위원분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성도 함께 또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청정넷은 그동안 조례가 없더라도 너무나 높은 시민의식을 잘 보여주고 계셨습니다만 이게 또 조례라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책임감이라는 건 좀 남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무엇일지 함께 연구하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어찌 보면 그동안 이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서울시 행정과 그다음에 청년 당사자 간의 거버넌스에 더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제 이동현 의원님이 발의해 주시고 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논의를 촉발해 가는 과정에서 이 당사자와 의회 간의 거버넌스가 더 공고히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계기로서 이 조례가 촉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왜 청년들의 독자적인 거버넌스로 운영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 필요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청년들의 시선이 훨씬 덜 편협적이고 더 미래적이며 그리고 앞서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 사회 의사결정 시스템 내에 청년들의 의사가 상당히 과소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더 목소리가 넓게 울려 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고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조례가 있기 전에도 이 청년정책 거버넌스와 청년의 참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조례가 제정된다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정넷 공동운영위원장님이신 박석준 위원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석준입니다. 사실 제가 공동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토론을 하게 됐지만 7년 동안의 어떤 시간 동안 수많은 청년들의 어떤 참여로 이루어진 청정넷이라는 토대 위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청정넷을 제도화하고 또 이 참여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오늘의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7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이루어 놨던 것들을 제도화한다라는 것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좋은 시민의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요 이야기에서부터 조금 제 이야기들을 좀 끌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중과 시민을 사실 오해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민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주권자로서 좋은 참여의 장이 지속적으로 열려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에서는 특히 12년간의 어떤 공교육을 받고 사실 사회로 나온다라기보다는 시장으로 내몰려진 어떤 상황 속에서는 좋은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이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정넷은 어찌 보면 그런 좋은 시민이 탄생할 수 있는 참여의 장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토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토대를 만들어내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지요. 행정의 역할이 사실 시민의 삶으로부터 괴리되지 않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좋은 시민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때 행정이 시민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나왔었던 대표성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청정넷은 대부분의 참여자분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에 기초한 1000여 명이나 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행정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대표성에 있어서 뛰어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진 권력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님들 그리고 또 뭐 행정기관의 장들을 제외하고는 대표성에 있어서 흠결이 없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대표자는 자발적 참여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좋은 시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민의 장이 앞서서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강조드리는 것처럼 청정넷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의 요구를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시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참여가 담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좀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보다는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적인 측면들이 먼저 잘 깔려져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아마 이런 시각이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주어져 있지 않죠. 그리고 여전히 이 친구들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어떤 권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이것이 반영된다라기보다 참고하는 것 정도라는 것 때문에 먼저 문이 열린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청년은 다르죠. 주권자입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투표는 우리가 주권자로서 열심히 하지만 일상적인 참여가 청년들에게 쉬운 일인가에 대해서 꼭 질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을 해내야 된다는 어떤 절박함이 필요하거나 또는 아주 여유로워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여유롭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 때 참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청년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아마 상대적으로 편협한 시각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해관계가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더 적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해관계가 적다라는 것은 또 역설적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청년들한테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저는 이 사회가 지속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에 담겨져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을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치구 청년 참여에 대해서 왜 서울시의 조례로서 지정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광역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지만 자치구로 내려가면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치구 내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혹은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자치구도 청년들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싶지만 이들을 유인시킬 수 있는 자원을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게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는 청년들의 틈을 넓힐 수 있는 게 그런 힘이 좀 없죠. 그걸 사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자치구까지 청년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자치구에서도 마련되어서 서울시가 꼭 이런 노력을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치구는 사실 청년들이 살아가는 생활권입니다.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서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치구 단위에서의 틈도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틈을 여는 데 있어서 이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상철 연구위원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오래 보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청년자율 예산제를 제도화하고 그 논의를 할 때 이제 그 운 좋게 그 과정에 참여를 했던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연히 얻게 된 기회에 좀 청년 정책의 일반적인 경향과 관련된 의견을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조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렇게 대상을 특정으로 할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수성이
전체 이익, 그러니까 공익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 기왕에 서울시가 또 다시 전국 최초로 청년 참여와 관련된 조례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이제 기본 조례에서 담고 있는 사항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기본 조례가 기존에 배제되어 있었던 주체들을 등장시키는 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참여 조례의 경우에는 그 참여가 갖고 있는 청년들의 참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공익성에 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왜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당면에 있는 위기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논의인데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왜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논의가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각종 대의기구나 혹은 정부 수준에서의 논의조차도 왜 기후위기와 관련돼선 전 세계에서 보이고 있는 어떤 긴급성이나 내지 시급성을 쫓아가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서의 미래 세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 지구에서 더 오래 생존해야만 하는 그 세대가 갖고 있는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남은 자녀 수명을 생각했을 때 죄송합니다만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시급성을 먼저 진단할 수 있는 세대로서의 청년 참여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청년 자율예산제를 지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시민참여 예산제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되게 이제 슬프게도 시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청년들의 참여를 좀 북돋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청년 분과를 만드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청년 분과에서 아무리 사업을 만들어서 올려도 전체 투표 과정에서 늘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 일반에서 봤을 때 청년 분과에서 만든 거는 시급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 자율 예산제와 같이 이 대상의 욕구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아니라 청년 참여라고 하는 것을 특히 강조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미래 세대로서 청년 세대가 이해하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점,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행정이나 정치의 주류로서 등장할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서울시가 수립하고 있는 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 혹은 청년의회 혹은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자문을 반드시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수립하고 있는 장기 계획에 수립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목표 연도가 도달하기 전까지 생존회의에 계시거나 혹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조례 내에 소위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의 경우에는 반드시 청년 기구의 자문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민참여 예산제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청년의회에서 채택한 그 해의 중요한 가치나 혹은 방향과 관련된 것들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뭐고 어떤 것을 시급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세대의 제안을 좀 더 무게감 있게 대의기구에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이 청년 참여 조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마 기본 조례도 좀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구직 활동을 근거로 했던 법령이 좀 넘어서서 일반적인 규정으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참여 기구로서 청정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례상의 기구명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이게 제도하니 뭐니 뭐 이제 이런 것에 그것도 있지만
청정넷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너무 제도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요. 그 지방재정법 상에서도 예산 참여 기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참여예산위원회라고 특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 명칭 자체가 갖고 있는 독점을 행정 용어로 했을 때 실제로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모여서 누군가가 우리도 청년정책 네트워크 할래요라고 하면 그게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용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청정넷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너무 일반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년 참여 기구라고 명시를 하고 그것의 실행 과정에서의 유형으로 청정넷을 이제 좀 존중해 주는 것, 요 정도가 좀 어떨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설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당사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청년 참여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권한보다는 운영을 지원하는 혹은 운영하거나 혹은 지원하는 정도로 좀 하는 것이 이 기구의 자율성을 고민한다면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구성과 관련된 고민이 보이는데 뭐 성별, 연령대별 비율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연령대별 비율은 무의미해 보이고요. 오히려 중요한 건 성별 비율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명시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뭐 한 30% 정도가 그 기본법에 의한 기준인데 이걸 좀 더 높인다라고 하면 뭐 40%로 하든 뭐 이렇게 동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문구를 넣던 어쨌든 이 균형과 관련된 것들이 좀 명시로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특히 공동위원장 같은 경우는 취지상 아마 성별 동수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그것이 않다면 2인 공동위원장 체계의 기능적 그 사유가 좀 이렇게 나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독위원장이 아니라 정말 유고시에 이런 거라면 다른 방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공동위원장을 설치했다라고 하면 그것의 기능적 사유가 뭔지 이런 부분을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시행 규칙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내규상의 규정에 가깝고 그것은 행정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정넷의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진짜 자치규약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에 운영상 으로 제 자체적인 규약이 필요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의 권한을 좀 명시해서 그걸 넣었으면 좋겠는데, 일례로 시민참여예산제의 경우에도 초기에 이제 좀 폭언이나 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시행 규칙이나 이렇게까지 만들면 너무 딱딱해지고 오히려 운영기구에서 그런 것들을 매년 융통성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제안을 드리면, 너무 참여기구의 내용들을 조례에 나열하게 되면 경직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초기 같은 경우는 운영 계획상의 융통성을 좀 활용하고 이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훨씬 더 이 조례 과정에서 참조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 뭐 우리 김용석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참여예산 조례의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면서 그 불비함을 계속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벽한 조례가 아니라 계속 고쳐가는 조례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일종의 전국의 선행 사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논의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이 작업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이 논의의 중간 과정도 최종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좀 같이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서울시 조례의 결과물을 참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논의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을 해왔는지를 좀 같이 공개해서 지역에서도 지역에 좀 맞춤하는 제도화 과정이 좀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는 마지막에 우리 박성준 위원장님께서 주신 제안이
내용 중에서 좀 쟁점이 될 만한 거여서 그런데 전 자치구와 관련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정말 토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정부가 자치구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반대급부로서 뭔가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구 참여예산제 평가를 하는 거를 또 갖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행정의 원칙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 이게 구에 과연 도움이 될까? 과연 그렇게 똑같은 일률적인 평가나 내진 지원이 가능한 건가라고 하는 방식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전 그런 면에서 급하지 않다면 지금 재정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토론 부분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법이 한 1,500개 정도 있고요. 서울시 조례는 한 7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같은 데 가면 조례가 한 300여 개, 뭐 400개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있는 조례를 바꾸는 거는 좀 쉽습니다. 개정 조례는. 근데 이제 없는 조례를 새로 이렇게 제정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요. 그것도 또 이제 전국에 없는 조례를 최초로 만든다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이런 토론회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의무화하는 이유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그 살아있는 내용들을 이제 일단 수렴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김상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준비는 했어도 또 세대 간에 아니면 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득경험을 가지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를 반드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좀 뜻깊다고 생각되고요. 오늘 두 분의 발제자님이 예를 들어서 5분의 토론자께서 주신 혹시 토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바로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먼저 할까요? 예. 그럼 혹시 플로어에서 먼저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손을 들고 질의를 해주시면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의 책임성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제가 책임성을 느끼는 입장이고요. 사실 청년 활동을 하면서 혜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금액적인 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냐, 그런 게 조례상에 들어가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지금 청년들은 목소리 내고 싶어 왔는데 이게 일이 돼버리는 게 좀 힘든 상황이고요. 이런 게 좀 조례상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청년들의 참여가 될 수 있고 관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회를 또 참여했고요. 계신 분들이 다 목소리를 청년 입장에서 내주신 것을 우선 감사하고, 이런 게 좀 자유롭다 이런 단어가 조례상으로 좀 추가가 돼서 청년들이 더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토론자분들의 어떤 의견에 코멘트를 하는 방식은 사실 그렇게는 드릴 말씀이 없고, 사실 같이 고민해 주시는 처지로 이야기를 해 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종합해서 의원님이 입법 초안을 내실 때도 그렇고 향후에 토의될 때도 충분히 좋은 어떤 비료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는 그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 여전히 많은 부분 청년 참여 기구가 많은 재량권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답답한 면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청년 참여 기구가 단지 그냥 권한이 적어서 만 있는 건 아니고 한국의 행정이 작동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새마을운동 할 때 그때 뿌려졌던 자원이 활용되는 방식이 훨씬 더 자유로웠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어요. 근데 그걸 꼭 지금 차용하자 이런 논의라기보다 지금 좀 어떤 갈증이 있는데 그것을 좀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질문해 주신 것 같고, 그것을 좀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끝으로는 어쨌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버넌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한국의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당이 일상적으로 시민들을 만나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행정부가 시민을 계속 일상적으로 만나는 방식으로 많은 부분이 그 어떤 공적 참여가 해소되어 왔고, 그래서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저희가 이 사회에 던지는 질문도 있었고, 그 반대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 소위 행정부 거버넌스에 대해서 질문 던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김상철 선생님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 과정의 고민들이 좀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으면 분명 그 다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저도 어쨌든 토론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제가 좀 고민 그냥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거는, 사실 조례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그냥 운영 원칙으로 두었을 때 사실 그것이 또 행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또 보장될 수 있는가가 조례에 없지만 운영 규칙 같은 걸 청년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 나갔던 것을 어떻게 정말 운영 원리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야기되면 좋겠고, 저도 이런 고민들의 시간이 사실은 지금 8년 정도 사실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활동들을 통하면서 고민들을 쌓아왔던 시간이 사실 다른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퍼지는 상황 안에서는 되게 짧게 빠른 시간에 급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고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된 거다,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 고민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 과정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정리할 시간인데요. 사실은 2시간 내에 이제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그 시간은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실 우리 이동현 의원님의 마무리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했었으면 이 수고로움을 좀 덜했을 텐데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근데 주신 말씀 제가 꼼꼼히 기록해놨고 또 써주신 토론문을 주제로 해서 입법을 실제로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조금 수정을 거쳐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상철 연구위원님도 작성해 놓으셨는데 이 조례안이 우리 폴로에서 그 의견 주신 것처럼 가장 최선안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그러기에는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소한이 돼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이 과정을 보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가 더 나은 조례가 돼서 서울시가 그걸 근거로 다시 또 한번 개정할 수 있는 조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이 조례안으로 했으면 하는 제 이 바람과 또 우리 청년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용석 의원님과 힘내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이제 제정될 텐데 이제 만약에 수정 보완이 되면 우리 청년 당사자들과 오늘 참여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들도 아마 합동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의 과정과 또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는 그런 합동 기자회견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시고 또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